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어선에서 통발 작업을 하던 선원 12명 가운데 3명은 근처에 있던 상선에 구조된 가운데 나머지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6년 만에 정권 규탄을 위한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자신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하고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간 충돌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를 놓고 학폭 가해자라는 비난이 나오는 등 격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 앞 분향소 설치 문제로 유가족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북 안동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6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해상에서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현장에서 밤샘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선원 중 3명은 구조됐는데 나머지 9명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승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누구보다 실종 선원 가족들이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추가 구조 소식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전복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어젯밤 11시 19분쯤이니까요. 어느덧 5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행여 얻어 구조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밤새 관계기관에 연락을 저희도 돌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추가로 구조됐다는 소식 없습니다. 전복 사고 현장에서는 헬기와 정비 함정 등이 지금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4톤급 통발 어선 청보호가 이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는 어젯밤 11시 19분쯤 경찰에 처음 접수됐습니다. 전복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중 한 명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선원은 배에 물이 차고 있다 이 말만 하고는 통화가 끊겼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해경이 그 뒤에 위치를 파악해서 근처 선박에 구조 요청을 했고요. 근처를 지나던 상선이 선원 3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2명은 한국인이고 나머지 1명은 인도네시아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조 당시엔 저체온증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 선원 9명의 행방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기관의 철저한 인명수색과 구조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가용한 모든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어선과 상선, 관공선 가리지 말고 모두 동원해서 인명구조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자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을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중국 풍선을 격추했으며 잔해를 수거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격추 작전에 앞서 안전을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머틀비치와 찰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윌밍턴 등 동해안 공항 3곳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8일 풍선이 영공에 진입한 것을 탐지했고 이달 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가 있는 몬태나주 상공에 풍선이 도달했을 때 격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풍선 잔해에 따른 지상 피해를 우려해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등 7가지 혐의를 적시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개월에 걸친 도피를 하다가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이어진 검찰 조사 끝에 구속기한을 이틀 남기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횡령과 배임,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가 담겼는데 핵심은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혐의.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이 아닌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모른다던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 검찰 판단의 핵심 근거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를 고리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를 캐묻기 위해 이미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완전히 허구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이 계속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번에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도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며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생 포기투쟁, 국정 발목 잡기 대회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서울 숭례문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집회 이후 6년 만에 대규모 장애투쟁에 나선 겁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민주말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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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에선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겨냥해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20분가량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이 낭비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다며 자신은 짓밟아도 민생만큼은 짓밟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대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손만 잡고 이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 중심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국민의힘은 어처구니 없는 광분, 이성상실, 범죄 공동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냉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하고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뒤집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광분에 국민들의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길거리를 덮은 파란색이 국민들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일각에선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검찰 추가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단일 대우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장외투쟁을 바라보는 당내 비명계의 곱지 않은 시각에 의도했던 결속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레이스가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간 충돌로 초반부터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를 놓고 학폭 가해자 등 격한 발언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당대회에 불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자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직접 찾아가 경선 연대를 제안하며 초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같이 해왔던 뿌리를 같이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영원한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숙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쟁 주자들은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미리 약속은 했는지 궁금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께서 몸과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당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학폭 가해자의 행태를 멈추라며 일갈했습니다. 친윤계와 안 의원 간 격한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심팔이를 한다며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그룹을 겨냥해 안 의원은 작심한 듯 윤핵관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이라며
대통령의 안위보다는 자기들 공천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맞받았고, 이철규 의원도 안 의원은 당 위기 때 싸우기는커녕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던 인물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친윤계가 불법 선거 개입을 한다며 당 차원의 징계까지 거론해 확전 양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유승민도 반윤, 이준석도 반윤, 나경원도 반윤, 안철수도 반윤, 딱지를 붙여서 대통령과 당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윤핵관들은 퇴각시켜야 합니다. 친윤계는 이에 질세라 윤 의원이 당원 당규에도 없는 징계를 언급한 건 지지율이 밀리는 조급함 탓이라고 비아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 신당을 꾸릴 것이라고 예측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윤심 논란에 선거 초반부터 내부 분열과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이른바 윤심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의원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의 국민통합위원 해촉.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를 위한 활동이 중립성에 문제될 수 있다 판단했다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 전격 해임권 그리고 불출마 회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앞서 당원 투표 100%로 당 지도부를 뽑도록 당원을 바꿀 때도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려는 윤심이라는 논란이 분분했는데 이번엔 안 의원 선출을 막기 위한 개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일제히 윤심 호소인, 가출했던 인수위원장 등 원색적 표현을 쏟아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셨고요. 급기야 대통령실에서까지 안철수에는 윤심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 발언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안 의원의 윤심 파리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당대표 후보 컷오프를 위한 당원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김기원 의원 지지율이 생각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집권 2년차 개혁 과제를 추진하며 내년 총선 승리까지 이끌려면 당청 관계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 안 의원과는 이미 인수위 때부터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느냐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때 극심한 내홍,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큽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당무 개입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유가족들이 머물 천막 설치를 두고 경찰과 서울시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어젯밤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유가족들이 머물 천막을 경찰이 막으면서 대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서울시의 저지로 결국 천막을 설치하지 못해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서울시의 불허에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일 낮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됐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참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상인들이 하나둘 떠날 정도로 눈에 띄게 황량해졌고 희생자 분향소 주변은 보수단체들의 현수막들로 둘러싸인 상태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지난해 10월 29일 참사로 159명이 숨지고 294명이 다친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전히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때의 참혹한 기억 때문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약간 마음도 약간 무거워지는 것 같고 좀 되게 슬픈 감정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참사 골목에서 옷가게를 하는 82살 남인석 씨.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거의 매일 가게 문을 엽니다. 문을 닫히고 있으면은 골목도 너무 또 컴컴하고 그래서 뭔가 생동감 있게 문이라도 널어놓고 불빛이라도 밝게 해주면은 낫지 않겠나 하면서도 고통스럽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 기대도 없지만 손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이라고는 그런 말 자체가 아니죠.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무섭다고 그러고 젊은 애들이 또 여기 전혀 오질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참사의 충격에 찾아오는 손님도 없으니 많은 상인들이 이미 이태원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관광 명소였던 이태원 세계 음식문화 거리입니다. 오가는 발길은 뚝 끊겼고 문을 연 가게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황량합니다. 100일이 흘렀지만 이태원의 침체된 분위기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태원 합동분향소 주변을 가봐도 심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 유족과 자원봉사자들이 분향소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단체들이 이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분향소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분향소 도우미로서 오는 저희 입장도 참 많이 상처가 받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진짜 시민들의 어떤 진심 어린 말들이 좀 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분향소는 제대로 된 추모 공간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더 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공간을 무조건 죽음의 공간이나 슬픔의 공간으로만 기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은 떠나고 유족들이 지키는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고통은 100일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16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20분쯤입니다. 지하 12m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에서 연기가 난다 싶더니 순식간에 건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최초의 쓰레기가 이제 저장된 거는 한 6,900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부까지를 어느 정도 파고 거기에 물을 유입시키거나 아니면은 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질식 소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므로 이 불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자원 회수 시설이 불타고 직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설이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소각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하루 280여 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만큼 해당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적정 처리 업체하고 이제 민간회사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쪽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가 심사도 받고 행정 절차가 거치고 1-2주 정도 걸리거든요. 고도는 일시적 현장인데는 모아놨다가 이제 낙찰되면 이제 계약을 맺어서. 불이 난 시설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국비 670억 원 등 2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20년부터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나섰던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숨지고 주민들이 유해물질 발생 우려 등으로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서도 보일러 등 설비가 자주 고장나 쓰레기 처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국과수는 아이가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4살 여성 A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살짜리 아들을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 부부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준 뒤 술을 마시는 바람에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밥을 놔두었고 보일러 난방까지 해도 2살인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집안에는 보일러가 24도 정도로 켜져 있었고 텅 빈 밥그릇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남편과 별거한 A씨는 택배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최근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못 내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에게 상처나 골절은 없지만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다른 학대 혐의가 더 있는지 확인하면서 A씨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집을 비운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는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인 입춘이었죠. 제주에선 매화꽃과 수선화 같은 봄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나들이객들은 일찍 핀 봄꽃을 보며 이른 봄 기운을 담아갔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만 송이 수선화가 공원 가득 피었습니다. 수선화는 꽃 모양이 옥으로 만든 잔 받침대에 금 술잔을 올려놓은 모양을 닮아 금잔 옥대라고도 불립니다. 이 공원에는 지난달부터 피기 시작해 지금이 가장 절정입니다. 꽃이 예쁘고 은은한 향기마저 좋아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제주도니까 따뜻하니까 또 여기 오니까 좀 계절이 다른 걸 많이 느끼죠. 또 제주도가 따뜻하니까 바람도 없고 여기 너무 아늑하고 꽃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봄의 전령이라는 매화가 추운 날씨를 뚫고 하나둘 꽃을 피웠습니다. 꽃봉오리는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처럼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일찍 핀 봄꽃을 보면서 이른 봄 기운을 담아갑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봄이 온 것 같고 그다음에 꽃향기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가족들과 이제 좋은 사진도 많이 찍고 있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추위를 뚫고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한 봄꽃들. 나들이객들은 일찍 핀 봄꽃을 보면서 봄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이 한 명도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대중 방역 조치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건 지난달 2일부터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유행이 급증하는 상태라 국내 유입을 선제 차단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는데 시행 첫 주에 22%에 달했던 주간 양성률이 한 주 지날 때마다 절반씩 떨어지더니 지난주에는 4.4%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그제는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164명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지만 양성 판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검사 의무화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5명은 미결정 상태라 이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상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자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국자 검사 등 조치를 조기에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이런 숫자들도 이게 충분히 우리가 좀 감내할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면은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방역 조치 완화에는 중국의 춘제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춘제 당시 대규모 이동과 접촉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춘제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향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방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방역 통계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개될지 여부도 조기 방역 완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수가 지난달 초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전국 코로나19 감염 집계에서 1월 27일에서 2월 2일까지 중국 본토 전역의 병원에서 3,278명의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468명으로 직전 일주일인 1월 20일에서 26일까지 6,364명의 51.5% 수준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전담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새 단장에 나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논란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병상 축소가 불가피한데 의사들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가운 위에 어깨띠를 두른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데 반발하며 직접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감염병 같을 때는 또 최전선 이렇게 나가야 될 때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 건강의 미래가 매우 걱정이 되고. 지난 1958년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공간 등으로 20년간 논의 끝에 인근 방산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의료 대응 총괄병원의 필요성이 커졌고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기부금이 더해지며 사업비도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 이전할 곳은 현재 의료원과 맞닿아 있는 옛 미군 공병단 용지로 규모는 4만 2천여 제곱미터, 현재 1.6배 수준입니다. 본원 이전과 함께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134병상이 새로 지어지는 등 모두 760병상 규모의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의료원보다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당초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요구했던 1,050병상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같은 진료권 안에 종합병원이 15개나 있어 병상이 초과 공급되는 데다 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때마다 기존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한 정부가 낮은 병상 이용률을 이유로 든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닥칠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축소한 예산과 규모,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적 미춘적 의료 대응의 중추적 기능과 최후의 보류 기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 재조정과 병상 확대를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유행 대응은 물론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급등한 물가가 올해도 서민 삶을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부터 식료품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이 물가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물가 상승률은 5.2%로 한 달 전보다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에 식료품까지 인상이 잇따라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일정한데 나가는 거는 많으니까 좀 힘들더라고. 안 올랐다는 게 없어. 가서 뭐 말만 하면 다 올랐대.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실질 소득은 5%나 급감했습니다. 고물가의 체감 소득이 쪼그라든 겁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오름세에 더 취약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는 가처분 소득의 12%에 육박해
상위 20%의 5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생계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결된 가스료가 2분기부터 인상되고 지하철 버스 요금 줄 인상도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 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 하저 흐름으로 이처럼 고공행진하는 물가는 4분기나 돼야 조금 나아지겠지만 이조차도 여러 변수 탓에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그로 인해서 앞으로 높아질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감안하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 그리고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는 물가 상승률 수준을 당장 물가를 잡기 힘든 만큼 서민 삶에 밀접한 대중교통과 식료품 오름세를 최소화해 체감 물가라도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게 바로 눈덩이 가계대출인데 유독 부동산 관련 대출 장벽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일 뿐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매 시장에 나와 관심을 끌었던 대치동 음마 아파트. 집값 27억 원의 88%를 대부업체에서 빌려 산 영끌족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넘어온 매물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상당수는 이렇게 끌어모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 던져진 거로 분석됩니다. 고금리 탓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올랐지만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며 빚을 못 갚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임의 경매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제 경매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출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 부동산 시장 악화를 부추기고 나아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유독 부동산 관련 대출 장벽을 낮추는 이유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 데 이어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풀었습니다. 남은 건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인데 이마저도 하나둘 예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DSR을 적용해 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린 시점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었어도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빌릴 수 있습니다. 결국 DSR까지 완화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생계하고 너무나 밀접한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일부러 조금씩 빼놓고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고 뭐 DSR 규제 완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칫 대출 고삐가 풀리면 또다시 영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LG U+의 유선 인터넷망에서 엿새 만에 또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일부 LG U+ 이용자에겐 유선 인터넷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LG U+는 이번 접속 장애도 서버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회로 확보 등을 통해 공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형태의 접속 장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티웨이 항공 전산 시스템이 어제 저녁 일제히 다운되면서 국내선과 국제선 모든 노선 운항이 1시간 반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저녁 6시쯤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가량 티웨이 항공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김포, 대구, 광주 등으로 가는 국내선과 비엔티안과 다낭, 방콕으로 가는 국제선 등 모든 노선 출발이 늦어져 승객들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정작 20년 넘게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도 재정 축의 시산 결과까지 독촉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금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는 59살까지 내던 것을 단계적으로 64살까지 내도록 가입 연령 상한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적습니다. 노인 1.1명을 생산 가능한 한 명이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OECD 어떤 국가도 이 노인 부양률은 대체로 보면은 한 55에서 60%입니다. 20년 넘게 동결된 보험료율도 올리는 건 확실시되는데 관건은 인상폭입니다. 재정축의 전문위원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현행 보험료율 9%를 2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선 15% 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리는 것도 사상 최대 인상폭이라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이냐 여부, 즉 얼마나 받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더 내게 하는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온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맞선 형국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의 근로 유형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10월 말.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중대재해로 모두 34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1 온상공장 폭발 사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S1 온상공장 본부장 등 원하청 관계자 3명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S1 본부장 등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은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나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수사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사실관계라든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든지 적용할 때 신중하고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중대재해 사건들도 마찬가지. 9명의 사상자를 낸 SK 지오센트릭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만 1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5명의 사상자를 낸 7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단 한 건뿐. 이마저도 중소기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실제 처벌까지는 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해상 순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필리핀을 방문한 오스틴 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장관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해상 순찰을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곳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열병식을 한다면 오는 8일 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잠행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할지 또 이번에도 신형 무기를 공개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오는 8일은 북한에서 이른바 건군절로 불리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입니다.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로 북한이 중요시하는 이른바 정주년인 만큼 열병식이 열린다면 대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화면을 보면 2월 8일을 형상화한 모습 등 열병식 준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들도 건군절을 앞두고 축하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열병식에선 새해 첫날 이후 한 달 넘게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연설을 한다고 하면은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 신형 전략무기의 공개입니다. 열병식을 신형 전략무기 공개 현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열병식에서도 신형 SLBM과 같은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SLBM과 관련돼서 어떠한 차기 구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의 프로토타입 혹은 이동식 발사대 같은 것들이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신형 무인기나 정찰 위성의 초기 모델을 과시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열병식을 기점으로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와 미국 측에 돌리며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열병식도 야간에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 억제 전략 강화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YTN 최도희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이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한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우범지대였던 이 지역은 한인들이 정착하면서 경제가 되살아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미국 달라스, 한인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영어로 표기된 도로명 옆에 로얄 레인, 해리 하인스 등 한글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달라스시가 이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하고 주요 도로 이름에 한글명을 붙인 겁니다. 미국 남부 도시 중 최초의 코리아타운인 셈입니다. 달라스 한인들은 물론 시위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축하 공연을 즐기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Of course, to do it on Korean American Day is an even more exciting, start as we move forward. So we still got a lot of work to do, but today's the first step. 이 지역은 원래 악명 높은 우범 지역으로 골머리를 앓던 곳입니다. 그러다 1980년대 초 한인들이 하나 둘 정착하기 시작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스 최대 규모의 도소매 상가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퇴폐업소, 모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한인 상권이 밀집되면서부터 부지런한 한인들이 비즈니스도 잘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시에서 도로 정비와 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글 이름이 붙은 로얄레인 거리에는 식당과 미용실 등 60여 개 한인 업체가 성업 중이고 달라스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달라스 한인들은 오랜 시간
이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인정해 줄 것을 시 당국에 촉구해왔지만 결실을 얻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한인 미용실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코리아타운 공식 지정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당시 아시아계를 노린 흑인 남성의 총격에 한인 3명이 다치면서 동포들은 한인타운의 지위를 높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노력을 기간적으로 얘기하면 한 20년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실을 못 보다가 작년 5월에 그 코마트 앞에서 총기 사고가 나면서 이를 신속하게 오늘 매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달라스 한인들은 코리아타운 공식 지정을 계기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늘어나 한인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요. 앞으로 달라스가 이제 미주 이민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은 올해 달라스 코리아타운은 한인사회의 성장을 대변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이민 역사를 써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YTN 월 김일수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최신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벨기에의 한 창고에 수십 대의 전차가 쌓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벨기에 정부가 헐값에 팔아치운 것인데 되사지도 못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와 인접한 벨기에 소도시 투르네의 한 창고. 독일제 레오파르트 1 A5 전차 수십 대가 가득합니다. 보유 중인 전차만 50대로 8년 전 벨기에 국방부가 민간 무기상의 헐값에 팔아치운 것입니다. 당시 매각 가격은 대당 5천만 원, 말 그대로 고철값만 받았습니다. 미국과 독일, 폴란드 등 서방 측이 잇따라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할 때도 벨기에는 재고 전차가 없어 우두커니 지켜만 보았습니다. 결국 벨기에 정부가 전차를 보유한 무기상에 매입을 타진했지만 대당 50만 유로, 6억 7천만 원을 달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무기상은 자신의 전차에 관심 있는 국가는 많다며 배짱을 보이고 있습니다. But there's also the UK government, we're talking to the Swedish government, so there's a lot of governments interested, but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now. 벨기에 정부는 무기상이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며 구입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전차가 고장난 상태이며 운영이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Rien ne nous empêche de les racheter, mais ils ne sont pas opérationnels. Et les racheter, ce n'est pas non plus les racheter à des prix déraisonnables. 그러나 최근 벨기에의 한 기업은 레오파르트 1 전차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포탑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시험 결과 명중률이 크게 향상돼 주력 전차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던 주요 무기를 퇴물 취급해 내다버린 벨기에 정부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79명의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시간 4일 116명의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석방됐다고 밝혔고 러시아 국방부는 63명의 러시아군 포로가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이번에 석방된 포로 중에는 마리우폴에서 싸운 군인, 헤르손 지역의 게릴라, 바흐무트의 저격수 등 우크라이나의 영웅들이 포함됐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또 영국 출신 구호 활동가인 앤드루 백쇼와 크리스 페리의 시신도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차 남수단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폭력과 권력 남용, 불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일 주바에 있는 성 테레사 성당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국민을 위해 중재하고 불의와 권력 남용, 사욕을 위한 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현지의 주교, 사제, 수녀들에게 불의로 인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며 전쟁과 증오, 폭력과 가난으로 상처 입은 이 땅에서 신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일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상에 도전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지 관심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K-팝 역사에 무수한 기록을 남긴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 트로피 사냥에 나섭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도전에서는 세계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만든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후보로 선정됐고, 이 곡이 수록된 콜드플레이 9집에도 참여가 인정돼 주요 시상 분야인 올해의 앨범 부문에 호명됐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앤솔러즈 음반 프루프의 타이틀곡 예투컴은 베스트 뮤직비디오 후보에 올랐습니다.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운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등 주요 미국 시상식을 섭렵한 방탄소년단에게 그래미 트로피는 일종의 수건 사업처럼 여겨졌습니다. 지난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고배를 마셨던 겁니다. 2년 연속 그래미 수상이 불발되자 멤버들은 솔직하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음악이 어디까지 닿는가 더 궁금했으며 아미 여러분들에 대한 뭔가 크게 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받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인정했고 그래도 눈물은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 참을 수 없는 거니까. 실제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신중론이 엇갈립니다. 특히 마이 유니버스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1위에 올랐고,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와 21세기 팝 아이콘인 보이그룹의 협업이라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 50주년에도 그래미 무관에 그친 스웨덴의 전설 아바와 파격적인 가사의 언홀리로 인기를 누린 샘 스미스의 수상도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백인 남성들의 시상식이라고 비판받는 그래미의 철옹성을 뚫고 아시아 대중음악인으로서 최초 수상 기록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여자 배구 한국도로공사가 4연승을 달리며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부 6위 KB손해보험은 봄 배구 희망의 불씨를 살리며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박정아와 캣벨이 52점을 합작한 한국도로공사. 기업은행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도로공사는 4위 인삼공사를 승점 9점 차로 따돌리고 확실한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팀이 봄백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을 깨고 저희가 지금 3위 굳히기에 들어가서 일단 그 예상을 깬 거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남자부에서는 6위 KB손해보험이 봄배구를 향한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비에나와 한성정의 맹활약에 OK금융그룹의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더한 KB손부는 3위 우리카드와의 차이를 한 자릿수로 줄이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남은 경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좋은 경기에서 승리해서 꼭 봄배구 가서 뵙겠습니다. OK금융그룹은 네오가 양팀 최다인 25점을 기록했지만 4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월대보름인 오늘도 맑고 한낮은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8도, 체감온도는 영하 5.6도인데요. 하루에도 기온이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만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오늘 서쪽 지방과 대구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북은 오전에, 영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하실 때 화재 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7.8도, 안동이 영하 7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7도, 청주와 대전이 9도, 광주 11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